GDP라는 개념을 이제 쓰지 않고 지효라는 개념으로 가려고 한다.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할 때 기존의 금리가 아니라 IOER이라는 지준율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성장주, 가치주가 아니라 정말로 실적이 좋은 쪽이 어디냐.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연준은 이미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연준의 대처 방식도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식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상황을 제압했던 것처럼 테이퍼링도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과거의 방식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시끄럽지 않게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미 조용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사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면 금리에다가 모든 판단 기준을 모아서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연준이 금리를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다면 저희가 헛발질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기존에 지금까지 금리가 가졌던 위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오는 거는 우리 투자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선은 제가 말하는 게 신빙성이 없이 들릴 수도 있으셔서 기본 자료를 보여드리면 시장은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보시면 리보라고 말하는 그런 엄청난 금리조차도 이제는 23년 폐지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리보는 뭐 엄청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폐지가 됐을 때 금융시장이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 23년 폐지기 때문에 저건 어떤 역할을 갖냐면 23년 이전에 만기가 끝나는 상품들은 리보를 기준으로 해도 되지만은 그 이후에 만기가 있는 상품들은 리보를 이제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준금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국제은행 간 거래가 전부 다 기준금리가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일반인은 잘 거래하지 않지만 기관들이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거래들 속에는 국가 간의 거래 속에는 이제 수합금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방식인데 이때 고정금리의 어떤 기준이 리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든 거에 영향을 줘요, 리보는. 그게 이제 기준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연준의 금리만큼이나 사실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금리인데 얘를 뭐 여러 가지 그런 나쁜 얘기들 때문이지만 폐지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금융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금융시장 종사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에 속하는 거고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GDP라는 개념을 이제 쓰지 않고 지효라는 개념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쿠즈네츠가 GDP를 만든 이후에 지금 벌써 모든 기준이 GDP가 되어 있는데 쟤를 이제 쓰지 않고 지효를 쓴다는 소리도 이제 우리가 발표하는 모든 툭하면 GDP 대비 GDP 그렇죠.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바꾼다는 사실 또 엄청난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 번 이제 이 자리에서 무형자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냥 확 와닿는 거는 GDP는 무형자산을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형자산이 세상을 지배하는 또 그런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GDP는 사실 좀 적합치 않은 거죠. 그리고 사실 또 보니까 지금은 기업들이 워낙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져서 이게 한국 기업인지 미국 기업인지 이게 왜냐면 생산하는 게 각 나라마다 또 다른 근데 이걸 다 외국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 거로 잡기도 그렇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요번에 네이버와 카카오 경쟁에서도 사실 이걸 단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네이버가 이제 투자해 놓은 회사가 만약에 300개라면 카카오가 투자해 놓은 회사는 1000개 단 이런 정도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거든요. 사실 이제 무형자산 투자를 카카오가 더 많이 했다라고 보지 않고 시장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했다라고 보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이제는 과거하고는 정말 다른 그들만의 무형자산 가치들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사실 또 저희가 여기서 알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가 뭐냐면 금융시장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RRP라고 말하는
영내포 거래 금액이 사상 최대.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초에 해서 그렇지 오늘 기준으로는 7천억이 넘어갔습니다. 아, 7천억 달러. 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찾아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면에서 한 2019년도쯤에 월리엄 더들리라는 옛날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요런 얘기를 했어요. IOER이라는 금리를 이제 연준이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를 버려야 된다고 했냐면 FFR이라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니까 이게 지금 연준이 사용하는 기준금리입니다. 저기 앞에 2가 붙기도 하는데 이펙티브니까 뭐 똑같은 말인데요. 연준이 지금 사용하는 금리, 말하자면 우리가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거 할 때 그 금리를 버리고 이제는 IOER을 사용해야 된다. IOER은 뭐냐면 Interest on Excess Reserve니까 저게 뭐냐면 엑세스는 초과란 뜻이고 리저브는 지준율이란 뜻이니까 초과 지준금리라고 번역하거든요. 이 초과 지준금리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연준이 돈을 찍어서 은행에게 이제 풀었을 경우에 은행에 줬을 경우 은행이 이거를 대출을 주거나 뭐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간 돈이 만약에 은행에게 들어간 돈, 준 돈, 그러니까 발권해서 보내준 돈 100억이 그대로 만약에 사용된다고 하면, 나간다고 하면 100억이 나가지만 또다시 이 100억을 빌려간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다시 은행에다 맡기는 돈 때문에 100억이 다시 거의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여러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로 시장에 돈이 유통되고, 그렇죠. 유통 속도가 뭐 엄청나게 높을 뿐 아니라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렇게 놔두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은 다음에 은행이 그 돈을 빌려줄 때 지준율이라 그래서 지급준비율이라 그래서 얼만큼을 놔두고 빌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걸 지준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준율이 만약에 10%라고 계산한다면 100억인 경우는 은행이 10억을 놔두고 90억만 빌려주게 되고요. 그럼 그 90억이 다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나갈 때는 81억만 또 9억을 놔두고 81억만 나가게 되니까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하다 보면 사실상 무한대가 아니라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태,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게 지준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도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어떤 도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들리란 사람이 이제는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할 때 기존의 금리가 아니라 IOER이라는 지준율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한 거고요.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금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도움이 되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왜 더들리가 갑자기 멀쩡하게 정상적인 그런 금리를 안 쓰고 그걸 버리고 IOER이라는 거를 쓰라고 했을까?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고 나면 이 금리로 인해서 돈의 어떤 값이나 그 다음에 유동성을 관리하는 힘이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한 80년을 기점으로 해서 80년 이전에는 연준이 돈을 풀거나 경기 부양을 해서 경기가 살아난 다음에, 경기가 살아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테이퍼링,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거두어들이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80년대 이전에는 그렇게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8%, 11%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80년대 이후부터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돈을 푼 다음에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올리는 정도가 6%대였다가 5%대였다가 이번에 2016년, 17년 요때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3%를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게 봤더니 왜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양.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장기 10년물은 산을 하나 만들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양을 만들고 그러네요. 있다는 네. 거죠. 더 이상 못 올리는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왜 나왔나라고 하고 80년으로 왜 기준을 삼냐면 80년 이전에는 어떤 세상이었냐면 돈이 금과 연동했던 금태환제 시대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70년대 72년인가 닉슨 대통령이 금태한 제비를 폐지하기 브레튼우즈 체제 이전에는 어땠냐면 1온스가 35불에 완전 고정돼 있었거든요. 결국 미국이 달러를 발행해도 얼마큼밖에 못 발행했냐면 들고 있는 금 양의 연동해서만 발행을 했기 때문에 무한정 양적 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금태환을 포기해버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종이 화폐로만 돌아가니까 당연히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게 됐고, 이게 얼마든지 찍어내니까 그 부작용이 뭐냐면 금리를 갖고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극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QE를 3회나 했는데도, 양적 완화를 3회나 했는데도 엄청나게 경기를 아까 말씀드린 살리지도 못했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지도 못했던 거고요. 반대로 그걸 조절하는 정책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만 유일하게 금리를 올려볼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어땠냐면 나중에 자료 보시겠지만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야 그나마 조금 경기를 유지하는 상태였던 거죠. 네. 이렇게 돈을 천문학적으로, 사실 그래서 미국보다 덜 푼 것도 아닌데 경기를 살리지 못하는 이 효과가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한정돼 있는 돈이니까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를 내리면, 특히 금리를 내리면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분명했어요. 그거는 유럽이든 일본이든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이게 한정적이지 않은 돈, 무한대의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빼내도, 그러니까 긴축을 해도 딴 돈이 쑥 들어오는 것처럼, 어디서 있던 돈이 쑥 나오는 것처럼 무한대의 돈이 금리의 효과를 완전히 반감시켜 버린 거죠. 지금은 그런 현상을 이미 연준은 오랫동안에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더들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금리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경기를 좋게 하고 나쁘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금리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뭐냐를 연준은 금융위기 때 이후에 2016년, 17년 이럴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왔고, 그 대안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IOER이라는 걸 통해서 시장 유동성을 더 확실하게, 조금 전에 왜 RRP를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 RRP는 사실 SLR이라고 해서 뭐 국채 관련된 규정 뭐 이런 거 관련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시면 7천억이 넘어가는, 7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돈이, RRP는 어떤 거냐면 연준에게 은행이 맡기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연준이 국채를 발행하고 하루짜리지만은 연준에다 돈을 넣는 거니까 이 RRP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7천억이 됐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5천억대가 RRP 금리 요번에 FMC에서 올렸거든요. 그렇죠. 0.05 올렸죠. 이렇게 올린 걸로 인해서 0.15에서 2가 된 건가요? 예, 그거는 IOER은 0.1에서 0.15가 된 거고, 예. RRP는 0.06이라고 거래됐지만 사실 0.0 상태라고 봤던 거를 0.05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RRP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도 순식간에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해 낼 수 있고, IOER도 좀 전에 말씀드린 금리를 올렸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연준은 사실 눈에 보이는 금리는 안 건들고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히 흡수를 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좀 전에 대표님하고 연준을 믿고 장기적으로 시장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연준이 물가 조절,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어떤 조절력, 그 다음에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 못해서 버블 붕괴, 이런 거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태라면 저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연준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 금리에 소극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레포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레포 금리,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담보로 해서 이렇게 단기 자금을 빌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이제 사실은 수익을 찾아서 세계 곳곳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런.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이런 투기 수요가 글로 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뭐 주식 시장으로 가기도 하고 암호화폐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레포 RRP를 통해서 이 돈을 연준이 그냥 흡수해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도 좀 내려가고 있고 금 가격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접으로 원자재 영향을 준 거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원자재 영향은 달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걸로 저는 봅니다. 달러 강세. 요번에 그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2023년도에 올린다라고, 그러니까 2번이나 올린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물가가 일시적이라는 사실이 만나면서 특별히 이제 연준이 기본적으로 그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또 이런, 사실 저는 시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RRP나 IOER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축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왔냐면 환율이 달러가 강해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당분간 그래서 달러 강세는 물론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봐 예전에처럼 이머징 국가가 다 초토화되는 그런 강세는 아니고 이머징에 대해서 차별적인,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차별적으로 그런 피해가 덜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신흥국들에 대해서는 달러가 현격한 강세를 당분간 좀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이제 원자재를 이미 원자재 시장을 투자하는 자들도 다 사람들도 전부 지금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동성이 돌아다니던 유동성이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서 다시 다 미국 자산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흐름이 이제 시작됐고 그러면은 미국 자산이라고 하면 미국의 주식 네네. 혹은 미국의 부동산, 뭐 채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만약에 연준이 달러 강세를 가져오는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면 FOMC만 보면 표면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금리 인상은 23년도에 2번 한다고 했지만 그건 조금 먼 얘기고요. 네. 이번에 테이퍼링은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인정해 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긴축에 대한 어떤 그림자도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이건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내용 안에 원자재 투자자나 이런 쪽들이 바라볼 때는 이미 긴축은 시작됐고 그 긴축은 초반에는 언제나 달러 강세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일단 이제 연준의 어떤 그 의도, 그 다음에 연준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시장을 조율하고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 네.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네,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 있고 시장의 상황에서 쳐다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수급적인 면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언제 들어올 것이냐.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 강세가 됐다라는 거는 외국인의 매수가 당분간 더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는 뭐 금액이 크진 않다 하더라도 네네네. 오히려 그 개연성이 더 높지 들어올 가능성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들어올 가능성은 더 높아진 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 한국 시장을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어저께 코스피에서는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로 현저하게 나타났지만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코스피는 이제 팔고 코스닥은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금 원화 환율에 대해서 전형적인 과거와 같이 달러 강세가 될 때 원화는 계속해서 약세가 되는 추세로 본다면, 일반적인 신흥국과 또 동일하게 평가한다면 어저께 코스닥에 들어온 외국인,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움직이는 외국인들은 왜 들어왔겠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화 약세 국면이 과거처럼 그렇게 현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저희 산업 구조가 바뀐 게 있는 거죠. 특별히 지금부터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상품 소비였습니다. 당연히 코로나로 셧다운 됐기 때문에 못 돌아다니니까 사는 거 위주로 소비를 했어요. 돈은 따라주니까. 근데 지금은 돌아다니니까 사는 걸 좀 줄이고요. 예, 온라인 구매가 줄었다는 뜻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상품 소비는 떨어지면서 서비스 소비가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 세계 대부분의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들 중에 상품과 관련된 수출 관련된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국도 상당히 그게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상품 소비를 줄인다면 이 상품 수출에 관련된 한국의 기업들은 실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크아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서비스 소비와 관련된 거는 여전히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서비스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나라가 가진 산업 구조들이 우리나라 그것이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가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IT 관련된 비중이나 특별히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전기차 같은 것들을 보면 특별한 기회들이 좀 생겨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진출한 것 그렇죠.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에 지금 특별한 기회가 생긴 반도체, 전기차,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거처럼 한국을 매도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좀 대외 변수,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 이 모든 경기 흐름, 세계 경제의 흐름 중앙에는 이제 미국 경제가 받치고 그렇죠. 있고 네. 여기가 이제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미국은 성장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신흥국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번에 그 미국의 밸류 체인 내에 지금 배터리가 되고 전기차가 되고 다 들어갔잖아요. 반도체가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성장의 가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외국인들이 매도할 이유가 크지는 않다. 예, 그래서 차별적일 거다. 한국을 매도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러나 또 예전처럼 일관되게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환율이 지금 원화 환율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약세가 되진 않을 거다. 그래서 뭐 달러 사라, 원화 팔아 이렇게 저는 보고 있지는 않은 하긴 뭐 지금 뭐 달러 강세다 뭐 갑자기 뭐 확 그러는데 그래도 그래봐야 1,130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네. 몇 원 8원이 얼마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예전 그래서 같으면 확 한 몇십 원씩 올랐을 텐데. 네네, 정확하게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게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근데 제가 두세 번 여기 계속 매달 왔을 때 항상 신흥국 투자를 주의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만 미국 경제만 좋아지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 그럴 경우 반드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예,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신흥국 전체를 투자하거나 한국이나 대만, 중국을 뺀 신흥국을 투자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던 게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미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한국이 그쪽에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뭐 배터리라든가 조금 전에 언급된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더 우리 쪽에서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IOR이나 RRP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연준의 긴축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테이퍼링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부분에 너무 집중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그렇게 결정하시지는 않는 게 좋겠다. 이미 시장은 계속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아주 너무 그런 공격적인 말이지만 이미 금리 인상한 거와 같다. IOER을 이제 요번에 인상 발표를 한 걸로 봐서는 연준은 나름대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해 가고 있고 자기의 그런 어떤 운용 범위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연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런 흐름 속에 있다면 이제부터 봐야 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 가치주가 아니라 정말로 실적이 좋은 쪽이 어디냐. 이 피크아웃이 아닌 쪽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 실적의 첫 번째는 이익보다도 얼마나 매출이 확대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선이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